어떻게 공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만 4개월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아직 시험 일자가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뭐, 뻔하죠? 시험 일자 뭐 어디서 어디 사이일지는 뻔하고, 결국에 지금 개정법이 이제 3월 달에도 있고 4월 달에도 있습니다. 지금 상표법도 그렇고, 다른 타법도 3월 달에 같이 개정되고, 상표법은 4월 달에 내년 4월 시행 개정법이 좀 범위가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은데, 뭐 공정동의제도부터.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 미리 나 1차 합격할 거니까 미리 알겠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현행법대로 시험 보시면 되고 아마 저희 시험 기준 시행법이 바뀔 염려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아마 새로 개정돼도 그 시험 보기 전에 시행하진 않겠죠, 아마. 그래서 현행법 기준으로 시험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3년 2월 4일자 시행 개정법인 부분거절 재심사, 뭐 출원공고 거절결정 불복심판 관련 규정 개정들까지만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34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표법 34조 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33조까지 했는데 33조 식별력 관련된 조문이죠. 그래서 식별력이 그렇죠. 있는 경우에도 그렇죠. 부등록 사유 34조 1항 1호부터 21호에 해당하면 등록이 거절되고 그 외에도 거절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거절 이유들을 같이 저희가 살펴볼 텐데 자, 34조 표제부터 한번 볼게요. 표제. 표제라는 거는 조문 바로 옆에 오른쪽에 위치한 괄호 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되어 있고 1항 보시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33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까요? 그렇죠? 33조 1항은 어떻게 되죠? 1호부터 7호까지 있고요. 보통 명칭부터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까지 있고 본원적 식별력이 약한 표장들을 그렇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1항이고 2항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2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조항이기 때문에 33조 1항 3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등록이 가능하다는 조항이고 1호, 2호, 7호는 그렇죠. 그 식별력을 취득하면 33조 2항에 의하지 않고도 더 이상 보통 명칭, 관용 표장,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 아니니까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까지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결국 33조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면 33조 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해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1호부터 7호까지 해당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여 그렇죠? 더 이상 식별력 없는 상표가 아니거나 아니면 33조 2항에 의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등록 여부 결정식 기준으로. 그러면 원래는 등록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 1항 그런 33조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34조 1항 1호부터 21호까지 해당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조문이 1항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 호를 보면 자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가나, 다라, 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조문을 읽고 오셨을 테니까 주의하실 점만 체크해드리면 자 가목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있고요. 보시면 일단 상품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품은 비유사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인 거고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이나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로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목은 단서 조항이 없어요. 다목이나 라목에 보시면 단서 조항이 있는데 가나 마목은 단서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 가목 같은 경우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상표 등록 출원을 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죠. 심사기준 내용인데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기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은 대한민국도 받을 수가 없는데 증명표장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그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심사기준이 있고 마목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마목도 보시면 마목 먼저 볼게요. 마목은 자, 파리협약에 따라 세계 지식재산 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마목의 동맹국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시는 게 적절하고요. 감옥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동맹국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령 또는 증명령 인장 기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데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군 식구죠. 군 식구가 딸려 있습니다. 몇 개의 조건들이 딸려 있는데 앞에 보시면 파리협약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 통지를 받고 특허청장이 지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통지와 지정이 없으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목으로. 그 다음에 자 뒷부분 상표의 동일 유사뿐만 아니라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된다. 따라서 감옥의 경우에는 상품이 비유사이더 적용되나 마목의 경우에는 상품까지 동일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까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옥이나 마목이나 주체가 직접 출원해도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은 등록이 불가하나 감옥, 마목 심사 기준에서 직접 출원한 경우에는 증명표장으로는 가능하다. 그 등록이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다 라목이 있는데 라목은 국기잖아요. 국기는 중요하니까 통지받아서 뭐 지정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기는 그냥 보호를 해주고요. 몇 개 안 되기도 하죠. 국기는 기껏 해봐야 200 몇십 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주요국의 국기들은 좀 웬만큼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기는 좀 그렇죠? 뭐 세계지식재산권 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등의 요건이 필요 없이 보호해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라목을 보시면 라목은 동맹국 등의 문장기, 훈장, 포장, 기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국기가 빠지잖아요. 국기가 포함된 지문이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가 포함되면 라목으로 그대로 서술을 하더라도 틀린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고 자 국기가 아닌 문장기, 훈장, 포장인데 여러분들 미국같이 잘 아는 나라라고 해도 미국의 문장이나 기나 훈장, 포장 다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래서 세계지식재산기구로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것에 한해서만 거절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라목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라목 단서에 보면 다만 그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어쩌고저쩌고 직접 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단서 조항에 의해서 직접 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다목도 단서 조항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목의 내용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저명한 국제기관입니다.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 유사 상표고 보시면 상품 제한이 없죠. 그래서 상품의 동일 유사는 문제되지 않는다까지. 그리고 다만 이유 보시면 직접 출원하면 된다인데 우리가 34조 1항 6호 보면 6호 같이 보시죠. 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인데 단서 조항에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즉 본인이 직접 출원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인데 다목이나 라목은요. 그렇죠? 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직접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목이나 라목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저명한 국제기관이나 그렇죠 동맹국 등의 승낙을 받는다고 해서 그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직접 하는 경우에만 돼요. 자, 이거는 3호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34조 1항 3호 보겠습니다. 3호 보시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 사업을 표시하는 표장, 즉 비영리 업무 표장인데 저명한 것이죠. 그래서 저명한 비영리 표장이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하시면 되고 근데 동일 유사한 상표니까 상품의 동일 유사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장만 동일 유사하면 되는데 단서 조항이 있죠. 그래서 직접 출원하면 된다인 거고 여기도 승낙을 받아서 출원할 수 있다는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3조 1항 다목, 1호 다목 라목이나 3호처럼 출원인 적격에 제한이 있는 조문들은 그렇죠? 어떻게 되죠? 이전도 제한되고 질권 설정도 제한되고 원래는 사용권 설정도 제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업무 표장, 단체 표장, 증명 표장 등과 같이 출원인 적격이 있는 권리들은 이전도 제한되고 질권 설정도 제한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권 설정도 제한되는데 특이하게 34조 1항 1호의 다목, 라목, 3호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 적격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자만 직접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제한이랑 질권 설정 제한은 있는데 사용권 설정 제한 조문이 없어요. 이거는 입법 불비라는 얘기도 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사용권 설정 제한 조문이 상표법에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사용권 설정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문에 따른 원칙이다. 결론 다시 정리하면 34조 1항 1호 다목, 라목, 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들은 그렇죠? 이전은 제한되고
질권 설정도 제한되나 사용권 설정은 조문상으로는 적어도 가능하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호 넘어가겠습니다. 3호는 본 걸로 하시면 되고요. 2호 보시면 자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거짓 표시가 주로 문제되긴 하지만 오직 거짓 표시 외에 오하죠. 오하하거나 하니까 이들을 비방, 모욕,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니까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비방, 모욕, 평판 저해 우려만 있어도 거절됩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희 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순신이라는 표장을 사설 탐정업을 지정해서 출원한 거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특허법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 사설 탐정업이 허용되거든요. 정식으로 허용됐는데 예전에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설 탐정업이라는 게 말이 좋아 사설 탐정이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업처럼, 그렇죠? 뭐 조폭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죠, 수익 사업으로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보기에는 사설 탐정업 같이 뭔가 정당하지 않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에 이순신이라는 국민의 성우 이름을 쓰는 거는, 그렇죠, 그 관계를 거짓 표시하는 건 아닌데 비방, 모욕, 평판 저해 우려가 있는 상표다라고 해서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주요 판례는 어떤 겁니까? 뭐 제임스 딘 판례라든지, 그렇죠, 제임스 딘 이름만 쓰면 저명한 고인인 제임스 딘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한 게 아니니까 속옷의 브랜드로 써도 아무 문제 없다 인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뭐 인디안,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인디안 의류 브랜드 말하는 겁니다. 인디안 2호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모차르트 판례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판례는 허준 본가 판례로서 허준의 후손도 아닌데, 그렇죠, 허준의 본가인 것처럼, 마치 허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 허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준과의 관계,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한 경우 2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품이 한의학 관련 상품이기 때문에 4호에도 해당한다는 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호로 넘어가겠습니다. 4호. 자, 4호는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일반 조항이죠. 34조 1항 4호도 일반 조항인데, 민법에서 배우셨겠지만 일반 조항들은요, 그 요건이 중요하기도 하겠죠. 요건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요건은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보통 있는데, 요건보다는 어느 범위에서 이제 규정될 수 있는가, 즉 적용 범위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3조, 민법 103조의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라든지, 그렇죠, 34조 1항 4호나 아니면 33조 1항 7호조 기타 식별력 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8호, 그렇죠, 타인성과 신의 측에 반한 무단 침탈행위, 그런 부정경쟁 행위들은 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일반 규정이거든요. 이런 규정들은 요건도 중요하지만 요건보다는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 즉 적용 범위가 중요하고, 우리 판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일반 규정으로의 도피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34조 1항 1호나 21호 21호까지 4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로 부등록사유가 있는 건데 굳이 그 호를 판단하기 힘들거나 귀찮거나 어려우니까 4호로 도피해가지고 마치 공소양속 위반으로 퉁쳐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조항으로 도피하지를 말라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실제 이 4호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이면 지금부터 16년 전이잖아요. 보통은 16년 정도 지나면은 경과 규정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4호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개정됐지만 2007년도 개정이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렇죠, 단순 모방상표 등의 4호 공소양속 위반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한 취지가 있어서 4호의 개정 일자와 그 취지, 개정 취지 정도는 1차 때는 필요 없지만 2차 때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4호를 보시면 두 가지는 법조문에서 이제 적용 범위가 나오고요. 하나는 법조문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고 나오지 않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판례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호 조문을 보시면 상표 그 자체, 그렇죠? 점프하면 상표 그 자체가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공소사소송 위반인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법조문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가 설치하고 있죠. 상표의 출원 등록 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 그걸 말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경우도 4호에 포섭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출원 등록 과정에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가 아닙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 현저하게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그 세 가지가 뭐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개별적으로 같은 판례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혹시요? 그 판례?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그렇죠. 타인 상표를 모방한 경우 그것만으로 공사연속 위반이 아니다 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치기 위반한 것만으로 공사연속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파시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타인과의 계약에 위반한 사정만으로, 특정인과의 계약에 위반한 사정만으로, 그렇죠? 역시 공사연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판례는 그렇죠.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에 4호에 해당하는데 그 4호에 포섭될 수 없는 세 가지까지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의치기 위반한 출원이다 라고 하면 20호나 21호로 해결해야지 굳이 4호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0호나 2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거절될 수 있지만 만약에 20호나 21호에 충족을 하지 않은 신의치기 위반 정도다 라고 하면 4호로 거절시킬 수 없으니까 결국 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지금 뭐 1, 2, 3, 4, 5 주로 했는데 질문 있으세요? 그렇죠? 질문 있으시면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강의 수준이죠. 단순 조문 넣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어서 더 할 테니까 쭉 보시면서 계속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35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은. 자, 5 보시면 5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5 조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읽어보죠. 천천히. 잘 읽어야 됩니다. 그 조문을 제가 한 가지 뭐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문 스터디 때도 실력이 없는, 즉 법리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혼자 국어적으로 조문이 읽잖아요. 별로 조문이 안 들어와요. 법조문은요, 뭐 민법이고 특허법이고 상표법이고 디자인보법이고 철저하게 개별 단어, 어절마다 다 분설해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분설을 하려면 본인이 보여야 분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아직 법리 이해도가 낮아서 분설을 하지 못하고 국어적으로 단순히 읽는 조문학습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알 수 있는 게요. 나는 민법은 많이 했는데 이럴 수 있죠. 상표법은 아직 별로 안 봤다. 기본 강의 1회터밖에 안 했다. 그 상태에서 민법 조문 볼 때랑 상표법 조문 볼 때랑 조문이 보이는 그 입체감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여요.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판례든 조문이든 혼자 국어적으로 읽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기본서나 아니면 강의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호를 읽어보면 보시죠. 자, 박람회가 좀 제한됩니다. 아무 박람회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박람회가 되는지 보면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민간이 개최하는 그냥 박람회 안 됩니다. 그렇죠? 5호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박람회의 상패, 상장, 포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아니라 잘 보시죠? 동일 유사한 표장이 아니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입니다. 있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일 유사하지 않아도 해당 상패, 상장 등이 포함만 되어 있어도 그렇죠? 5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단서가 있어서 직접 출원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죠. 이 조문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시면 그 박람회 수상자가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니까 수상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할 수 없고요. 수상한 상품이 스킨이다. 스킨만 할 수 있습니다. 로션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수상한 상품은 스킨이잖아요. 그럼 스킨만 할 수 있어요. 로션도 화장품이나 유사한 상품인데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박람회 상패, 상장, 포장이 그렇죠. 내가 출원하는 표장의 전부이거나 아니면 주요 부위다. 그러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까지. 그래서 내가 출원하는 표장의 일부만 그렇죠. 부수적인 부분만 구성을 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5조는 좀 어렵죠. 판례가 없고 이래서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6호 보시면 6호는 여러분들 잘 아는 조문인데 자,
제척기간이랑 판단 시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122조 1항에는 제척기간이 규정돼 있고 34조 2항에 판단 시점에 예외 조항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2조 1항 가보시죠. 가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1차 시험 직전에는요. 제가 지금 안 가고 제가 말할게요. 저는 안 가고 있는데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요. 제척기간이랑 판단 시점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못 푸는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제척기간과 관련된 122조 1항 2항하고 그 다음에 1항은 무효심판, 2항은 취소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34조 2항 판단 시점은 제가 암기를 강요한 스타일이 아닙니다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못 외우면 틀리는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죠? 34조 1항 6, 7, 8, 9, 10, 16호 35조 1항 선출원주의 그 다음에 두 가지 시기 위반 두 가지죠.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에 시기 위반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에 시기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 이참에 외우시죠. 외우시고 판단 시점은 어떻게 되죠? 34조 2항에 34조 1항 11호, 13호, 14호, 20호, 21호가 출원시인데 그 11호 내지 21호조차도 타인 여부는 결정시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아마 따로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제 강의와 이번 좋은 스터디에서 외우는 것만으로 외워지실 겁니다. 자, 외우시면 되고 6호 보실게요. 자, 6호를 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그렇죠? 그 다음에 이들의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인데 자, 제가 만약에 손흥민이라는 표장으로 축구용품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손흥민한테 승낙을 받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인 거고 주의하실 점이 있죠. 이미 손흥민이 본인이 직접 축구용품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해당 표장이 34조 1항 9호 내지 13호에 즉 특정 출처 인식, 주지, 저명 등의 표장이 됐다라고 하면 손흥민이 저한테 허락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죠? 6호의 거절 이유는 극복할 수 있으나 9호 내지 13호의 거절 이유는 극복할 수 없어서 결국 등록이 불가능하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것도 중요한데 6호에 보시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 포함하는 상표입니다. 포함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사한 경우에는 6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 동일하거나 아니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을 구성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흥만 출원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손흥만이라는 상표를 축구용품 출원하면 원래 6호 적용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7호 보시겠습니다. 자 7호부터는 선출원주의가 발현된 건데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가요? 네. 5조에 있는 뭐죠? 5호 말씀하신 건가요? 5호와 6호? 그렇죠? 5조와 6조가 아니라 5호, 6호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5호에 과라는 건 어떤 거 있는? 네네네. 이게 애매한데요. 포함과 있는을 거의 비슷하게 해석하셔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있는과 포함이 국어적으로 다른데 해석할 때는 본질은 거의 유사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구분하지 마시고 그렇죠. 5호에 있는과 그렇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그 부분하고 6호에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분들은 이제 혹시 헷갈리실까 말씀드리는데 있는과 포함은 동의어로 보시고 그렇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7호 보시죠. 질문 언제든 주십시오.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호부터 하면 자, 올해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선출원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상품이 동일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건데 괄호 부분을 바꿔서 오답으로 나왔어요. 괄호에 등록 지표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틀린 지문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좀 치사하게 나왔는데 지표단은 등록 배제어나 그렇죠 사용금지어 부분을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 즉 동일성 범위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 지표단과 관련된 그렇죠 거절 이유는 8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호 보시면 선출원 등록 지표단과 동일 유사한데 상품은 동일성 범위 내죠. 그래서 지표단은 좀 다르구나.
주의하실 점은 자 13호가 부정한 목적 출원 상표인데 여기에 상품 범위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표단과 관련된 14호도 상품 범위 제한 없이 타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7호 보시면 7호는 일단 제척 기간은 적용됐는데 판단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 시죠. 그런데 동일 유사이기 때문에 비유사한 거에는 광의의 혼동 우려가 있어도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8호 보시면 자 지표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자 제주라는 지표단이 지리적 표시죠. 지리적 표시가 감귤에 대해서는 그렇죠, 유명하죠. 유명하고 산지이자 현장 지리적 명칭인데 그런데 사과는 제주도에 잘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귤과 사과는 모두 다 과일로서 사실은 유사한 상품인 게 맞거든요. 상표적으로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주라는 그 지리적 표시는 귤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지만 사과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데 만약에 등록배 제후를 그렇죠? 귤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주로 된 지표단을 사과에 대한 제주 출원까지 거절한다? 그러면 사실은 실제 지리적 표시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해서까지 등록 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죠. 통상의 상표와 다릅니다. 통상의 상표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도 그렇죠. 출처 혼동 우려가 생기지만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 표시의 본질로부터 나온 결과다라고 기억하시면서 같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호 보시면 9호부터는 자 9호부터 14호까지는 미등록 상표도 인용상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등록주의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표법에는 곳곳에 사용주의에 따른 규정들이 이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주의가 원칙이지만 사용주의적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9호 내지 14호고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커피빈 판례에서도 나오지만 등록된 상표라고 해서 9호 내지 14호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그렇죠. 미등록 상표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출처 표시 인식, 주지 점용한 경우에 9호 내지 14호가 적용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10호와 14호는 지리적 표시 관련된 내용인데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11호는 왜 없을까? 11호에 대응하는 지리적 표시 규정, 즉 점용 상표와 관련된 건 왜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제 그 상표법은요. 입법적으로 점용한 지리적 표시 관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지리적 표시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33조이랑 4호의 내용이고요. 그 외에 점용 지리적 표시가 뭐 등록 배제 효과가 미치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관련 규정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지, 그 다음에 9호, 10호, 그 다음에 11호, 점용, 12호, 13호, 14호까지 특정 출처 인식이라고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호 먼저 보시죠. 자, 9호는 동일 유사한 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상표도 표장도 동일 유사해야 되고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인 상품 표시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데 자, 여러분들이 11호를 보시면 현저하게 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저하게 인식과 널리 인식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도 있습니다만 자, 주지 단계를 뜻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주지는요.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 대다수에게 알려진 경우, 해당 상품 일반 수요자 압도적 다수에게 알려진 경우, 해당 상품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 해당 상품 일반 수요자에게 현장 인식된 경우, 이 네 가지가 전부 주지입니다. 전부 주지예요. 그러면 점용은요? 점용은요 뒷부분 다 똑같고요. 똑같고 앞부분 주체적인 요소만 달라요. 그래서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 외 그뿐만 아니라 이종 상품의 수요자에 대해서도 그렇죠? 압도적 다수, 대다수, 현저인식, 널리인식 이렇게 되면 점용이다. 그래서 뒤에 좀 형용사적으로 표시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점용과 주지가 똑같고 주체적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9호의 널리인식은 주지, 11호의 현저인식은 점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 수요자의 범위가 달라요. 11호에서 수요자들이라고 그냥 돼 있긴 하지만 저 수요자는요.
해당 상품에 이종 상품의 소유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9호의 소유자는 해당 상품의 소유자만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인 요소가 다른 거다. 이게 조문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호 보시면 10호는 지표 단위라서 상품이 그렇죠. 주지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 범위로 한정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호 보시면 자, 11호는 사실 두 개의 조문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명 상표이긴 한데 전단이 있고 후단이 있습니다. 근데 전단과 후단의 법리가 완벽하게 다르고요. 원래 애시당초 전단밖에 없었어요. 후단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 상품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인데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전단,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이 후단인데 식별력의 손상을 보통 식별력의 약화로 보고요. 명성의 손상을 그렇죠? 어떻게 보죠? 명성의 손상으로 말 그대로 보죠. 그래서 식별력의 손상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식별력의 약화도 포함해서 희석하러 규율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혼동의 영역과 희석화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게 동일 유사한 표장 상품뿐만 아니라 그렇죠? 비유사한 상품 표장 중에 광의의 혼동 영역까지 11호 전단이 적용되긴 합니다. 다시 한번 11호 전단은 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명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니면 표장이 유사하진 않아도 즉 비유사에도 광의의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데 그래서 11호 전단은 표장과 상품이 광의의 혼동이고 11호 전단의 상품은 뭐 광의의 혼동일 수 있는데 다른 조문도 12호, 13호도 광의의 혼동이죠. 그런데 상표가 유사 범위를 넘어서 등록 배제를 미치는 조문은 11호 전단밖에 없어요. 그렇죠. 11호 전단만이 상표, 표장 측면에서 동일 유사 범위를 넘어서 비유사 하나, 광의 혼동 영역까지 적용됐다까지 기억하시고 다시 복습을 하면 9호도 표장은 동일 유사, 12호도, 13호도 표장은 동일 유사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11호 전단만 표장이 동일 유사 범위를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희석화를 규정하고 있는 후단은요. 그렇죠? 표장 부분이 동일 유사해야 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상품은 비유사해야 돼요. 완벽하게 비유사해야 됩니다. 광의 혼동 우려도 없는 비유사해야 되는데 자, 소니라는 상표를 그 전자제품에 대한 소니를 만약에 미역에 대해 쓴다. 여러분들이 이마트에 갔는데 미역에 소니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설마 여러분들이 소니라는 상표를 잘 알긴 하지만 아, 일본에 있는 그 전자제품 회사가 이제 미역도 파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웃죠. 아, 뭐 아이고 전자제품에 있는 그 상표랑 똑같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생산하는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출처 혼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소니 업체가 생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처 혼동이 없잖아요. 출처 혼동이 없으니까 11호 전단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아닌데 11호 후단의 문제잖아요. 근데 상표가 만약에 SONY가 아니라 소나나 소마 이런 유사 상표라고 하면은 사실은 희석화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보시면 이걸 외우지 마시고 자, 표장이 비유사하면 희석화가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강의 시간에 예를 들어드리는데 소니의 마지막 Y를 I로 바꿔요. 그러면 SONI가 되죠. 그러면 소니니까 사실은 스펠링이 Y와 I로 차이가 있지만 발음이 거의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역에 만약에 SONI를 쓰면 Y가 아니라 쓰면 사실 희석화가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희석화가 되려면 사실은 표장은 거의 똑같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표장의 동일 유사, 그 다음에 상품은 광의의 혼동 우려도 없는 비유사다라는 거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좀 11호가 어렵긴 합니다. 그 다음에 12호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 좀 헷갈리시면 기본서 보시면 되고 제가 조문 특강이지만 조문 스터디죠. 조문 스터디인데 워낙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기본서 내용이 웬만큼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정도만 들으셔도. 자, 12호 보시면 품질오인 수요자 기만인데 자, 품질오인은 그렇죠?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된 제3자의 상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12호가 적용될 때 반드시 타인의 특정 출처 인식된 상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품질오인은 그렇죠? 농심에서 예를 들어서 농심 빨간 면발 이렇게 출원을 해요. 만약에 농심 빨간 면발 근데
그 상품은 뭐죠? 라면이죠. 라면인데 라면이니까 빨간 면발 부분은 뭐 기술적 포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식별력이 낮은데 농심이 워낙 저명한 상표니까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판단하니까 식별력이 인정돼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빨간 면발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냥 라면에 빨간 면발을 쓰면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샀는데 그 컵라면 뚜껑에 농심 빨간 면발 써 있어요. 그런데 딱 포장을 뜯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라면 면발, 누리끼리한 면발이 들어있는 거. 그러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어허, 이놈들 봐라. 야, 상품 명칭을 빨간 면발로 지어놓고 그냥 일반 면발을 팔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 속았다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게 품질 오인이거든요. 그래서 품질 오인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출처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만 품질 오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심 빨간 면발이라고 컵라면에 쓰면 출원하면 그 자체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품질 오인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 농심 빨간 면발이라는 상표가 그냥 라면을 지정하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식별력 문제는 해소가 되지만 품질오인 문제는 해소가 안 돼서 거절될 수도 있겠구나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등록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라면을 한정 보정해야죠. 라면을 괄호치고 그 면발이 빨간색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정 라면의 면발 색깔을 한정해서 지정해야지만 12호 전단의 거절률을 극복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자 기만 부분은 순수한 수요자 기만과 출처 오인 운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이 있다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명한 캐릭터 등을 모방한 경우에 순수한 수요자 기만으로 그렇죠? 그 캐릭터 자체가 출처 표시로 특정 출처 인식 안 된 경우에도 심사 기준에 의하면 12호 후단이 적용될 수 있다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소녀시대 판례 정도 기억하면 좋죠. 원래는 표장은 동일 유사해야 되고 그렇죠. 상품은 광의의 혼동 우려 내어야 됩니다. 12호 후단이 적용되려면.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인용상표가 저명한 경우 그렇죠. 소녀시대라는 상표가 음반 등의 상품에 대해서 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렇죠. 비유사 상품에 대해서도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다고 판례가 판시한 바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호 보시죠. 13호. 최근에 판례 동향을 보면요. 가장 34조에서 많이 나오는 판례는 13호랑 20호입니다. 20호예요. 그래서 최근에 1차든 2차든 불문하고 13호와 20호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3호, 20호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초에 기억하시나요? 마스미 판례 있었는데 마스미 판례 제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올해 2차에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올해 2차 시험 나왔고 내년 1차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스미 판례 대비하시고요. 자, 마스미 판례는 20호 관련 판례입니다. 주로. 자, 그 다음에 13호 보시면 국내 또는 외국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노단자 판례 기억하시겠죠? 노단자 판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유명한데 중국에서만 유명한 노단자라는 상표가 13호의 인용 상표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정 외국 1국에서만 유명한 경우에도 13호 인용 상표가 될 수 있고 인식도는 특정 상품 인식이죠. 그리고 자, 상표는 동일 유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상품 범위는 제한이 없다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호는 원래 지리적 표시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되죠? 상품의 동일 유사가 아니고 상표는 동일 유사하고 상품은 원래 범위 제한이 없으니까 지표단 부분에도 역시 상품 범위 제한이 없다까지 원래 지표단은 동일 범위로 제한됐는데 14호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호 가시면 자, 기능적 형상 등만으로 등록된 상표인데 12호 질문 받겠습니다. 자, 소녀시대 판례를 평석하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 입장이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요.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자, 12호 상품 범위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광의 혼동이 원칙이죠. 맞습니다. 그 원칙이므로 동일 유사 상품 범위가 원칙이나 아니죠. 광의 혼동이 원칙이니까 동일 유사 또는 비유사 하나 광의 혼동 우려까지죠. 약간 부정확하게 써주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질문은 다른 질문인데 소녀시대 판례 같이 저명한 인용상표의 경우 그렇죠. 혼동 우려가 없는 비유사 상품도 12호가 적용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평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비판도 있고요. 근데 일단 수험적으로는 비유사 범위 중에 광의 혼동 영역까지가 원래 12호의 상품 범위인데
소멸시대 판례는 그 광의의 혼동 우려가 없는 상품마저도 그렇죠? 적용된 예외적인 케이스다라고 기억하시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혼동 우려가 있는 중요합니다. 맞아요. 12호나 13호나 상품 동일 유사로 한정 안 되죠. 12호는 광의 혼동 영역까지고 13호는 아예 제한이 없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 보겠습니다. 15호는 기능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인데 만으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능적 형상 플러스 비기능적 형상이 결합되면 15호 거절이고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요. 해당 기능이 압도적인 우위를 발휘하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렇죠. 경쟁에 있어서. 그래서 뭐 기능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경쟁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사실적인 기능성만 있다고 봐서 15호의 기능성에 포함 안 돼요. 그래서 15호의 기능성은 법률상의 기능성이라고 하던데 경쟁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기능적 형상이 포함되면 그렇죠. 결합되면 15호 거절 이유는 통지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6호 보시죠. 16호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 포도주 증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 구성 포함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구성 포함이니까 동일 유사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법은요. 포도주 또는 증류주와 유사 상품도 포함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현행법은요. 포도주와 증류주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증류주 외의 상품에는 적용이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 즉 보르도 표장을 사용하는 프랑스 지역의 정당 생산자, 와인 생산자가 직접 출원하면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할 게 뭐죠?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하면 등록 안 되죠. 보르도는 현저 지리적 명칭이 산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상의 상표가 아니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한 경우에 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호 보시면 네, 잠시만요. 질문이 있어서 자, 노단주 판례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물어보셔서 오늘 34조 1항 21호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냥요. 왜냐하면 뒷부분까지 할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단주 판례는 근데 중요하긴 해요.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 들려다 안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너무 길어져서 종전 대법원 판례 중에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사실은 영업이 포괄 승계되면 그렇죠? 자, 상표 말고요. 영업 자체가 포괄 승계되면 상표 당연히 따라가죠. 그렇죠? 포괄 승계가 되면 양도인이 축적한 신용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업을 포괄 승계하면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그러면 양도인이 그동안 상표를 사용하고 영업을 영위하면서 쌓여온 신용이 있잖아요. 그 신용이 이전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노단주 판례의 원심은 어떻게 잘못 판시하냐면요. 그 판례를 반대 해석합니다. 자, 아까 판례는 어떤 판례죠? 영업이 포괄 이전되면 A, 그러면 신용이 승계된다. B인데 논리학적으로 A이면 B이다면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가 무조건 참인 명제인가요? 논리학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이거 너무 쉽죠? 아니죠? 자, A이면 B이다가 참일 때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는 참이 아니고요. 이때 어떤 게 무조건 참이죠?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는 참이죠.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논리학 문제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심이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노단주 판례 원심이, 자, 영업이 포괄 승계되면 신용이 이전된다고 우리 판례가 봤으니까, 영업이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신용은 이전되지 않아. 이렇게 판시합니다. 그래서, 노단주 사안에서 중국에서 상표권이 이전됐는데, 실제로 상표권만 이전하고 양도인 양수인한테 영업을 포괄 승계하지 않아요. 사실관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원심이 어떻게 판시하냐면 영업이 포괄 승계되지 않았으니까 양도인이 오랫동안 백주에 대해서 사용한 노단자 상표에 대한 그 신용이 양수인에게 기속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고요. 그런데 13호는 그 판단 시점이 출원시잖아요. 출원시 이전에 양수인이 사용한 기간이 채 2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양수인은 독자적으로 쌓은 신용이 너무 적어서 특정 출처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 어떻게 보는 거죠? 양수인이 혼자 쌓은 신용만으로는 특정 출처 인식이 안 되고 양도인의 신용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13호의 인용상표가 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보면서 13호가 해당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게 원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을 철저하게 비난하면서 다 깨죠. 결국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두 가지를 주로 얘기하는데요. 영업이 포괄승계되지 않았다고 왜 무조건 양도인의 신용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냐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을 직접 비판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비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지나고 그 뒤에 출원했단 말이에요. 모방 출원이 그때 뒤에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통상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상표에 관한 출처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구체적인 출처가 아니라 실명의 출처가 아니라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도 출처잖아요. 그래서 자 출처가 실제로는 바뀌었는데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노단자 판례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양도인과 양수인이 파는 그 백주의 포장 형태라든지 품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판시를 해요. 그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그 술을 사 먹는 중국의 수요자들이 보기에는 뭐 실제로 뭐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는지 모르겠으나 똑같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출처는 바뀌고 있는 걸로 인식을 못해요. 수요자들이. 근데 모방 출원을 했다? 그러면 신용 편승의 의도가 명확하고 부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답변이 됐죠? 그렇죠? 꽤 자세하게 오히려 기본 강의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특정인의 의미는 이전 사용자를 의미하는가? 네, 이전 사용자도 의미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판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 포괄승계되면 그렇죠. 그 신용과 양도인이 축적한 그런 여러 가지 상표의 사용 실적이 이전이 되죠. 그런데 영업이 포괄승계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이전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17호 보겠습니다. 17호 보면 자, 식물식품종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인데 주의하실 게 뭐냐? 품종명칭과 동일 유사죠. 동일 유사범인데 자, 동일인도 식물식품종과 상표 두 개를 다 등록받지 못한다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식품종보호법에 등록받은 자가 동일한 뭐 품종명칭을 상표로서 또 등록받을 수 없다까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호 보시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여기는 품종명칭이 아니라 타인의 지리적 표시예요. 그래서 상품이 동일성 인정 범위로 한정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17호랑 달리 동일인은 받을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인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9호 보시면 자, 자유무역협정, 즉 FTA죠. FTA에 따라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 한 것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한 상표, 그 다음에 해당 지리적 표시로 구성, 포함. 그래서 자, 동일 유사뿐만 아니라 구성 포함을 다 넓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동일성 범위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20호와 21호를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호는 동업, 고용 등 계약 관계나 그렇죠? 업무상 거래 관계, 그 다음에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를 알면서 그렇죠? 동일 유사 상표를 동일 유사 상품이니까 상표와 상품은 동일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의 측에 위반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이어야 되고요. 근데 속지주의 원칙상 타인의 사용과 사용 준비 중은 국내 사용이어야 됩니다. 국내 사용 준비 중이어야 되고 이거 관련된 논점이 마스미 판례고요. 마스미 판례는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면서 논점이 있죠.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를 알면서니까 그렇죠. 고의적으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악이죠. 악의. 고의와 악의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알면서니까 악의자의 출원이 거절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호는 13호와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예외 규정인데요.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는 동일 유사고 그렇죠.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그렇죠. 조약 당사국 등록 상표의 권리자와 신의 측 위반 사정은 20호와 동일하죠. 그래서 관계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냐고 그렇죠.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그렇죠. 출원한 상표니까 표장과 상품은 동일 유사 범위다. 그 다음에 신의 측 위반 사정은 20호랑 동일하다. 그 다음에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외에 기억하실 게 뭐죠? 미국과 같은 사용주의 국가의 사용 상표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 동의를 받는 부분이 심사 기준에 의하면 21호의 판단 시점이 출원 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원 시 이후에 등록 여부 결정 시전 동의를 받으면 21호 거절이율을 극복할 수 있다까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1호부터 21호까지는 사실 지금 1시간 좀 안 됐죠. 50분 정도 했는데 50분이 아니라 뭐 3시간을 해도 모자람 넘치지 않고요. 넘치지 않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꽤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뭐 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들은 것만 기초로 하시고 교과서를 보더라도 기본서를 보더라도 좀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자, 오늘도 질문 마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 밤에 이제 3번째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 변동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수요일 늦어도 화요일 밤에 언제 3회차 진행할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